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질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목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질서 있는 퇴진을 사실상 거부하고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극단적 망상에 사로잡혔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5일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비상계엄은 통치 행위였고 자진 사퇴 의사도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정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는 건 야당이라고 했습니다. 야당이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려고 정부 공직자 수십 명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거나 범죄에 대응할 예산 등을 삭감했다는 겁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계엄 당시 선관위 점거도 엉터리 전산 시스템 점검 필요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야당에선 거친 반응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란 범죄 행위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내란 범죄 행위가 아무리 미화한들 결코 통치 행위가 될 수도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망상에 사로잡혔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극단적 망상에 사로잡힌 정신 이상자나 할 법한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 윤 대통령 담화 내용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야당은 표결 통과를 위해 이번엔 위헌 계엄과 내란 행위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여당에서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한 의원이 7명까지 늘어 내일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장세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어제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보고가 될 예정이고 14일 토요일 17시 본회의에서 표결이 될 예정입니다. 2차 탄핵안에는 1차 때 담긴 가치 외교 문제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여당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탄핵 사유는 빼고 계엄 및 내란 행위 관련 내용만 담았습니다. 앞서 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7일 본회의 표결에 붙였으나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불참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습니다. 하지만 임기 거치 문제를 당에 일임한다던 윤 대통령이 수사와 탄핵 심판에 맞서겠다고 입장을 바꾸자 여당 기류도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진종호 의원은 탄핵 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번 주 토요일 국회에서 진행될 탄핵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려고 합니다. 이로써 지난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던 김예지, 안철수 의원에 이어 조경태, 김상욱, 김재섭, 진종호, 한지아 의원까지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한 여당 의원은 모두 7명으로 늘었습니다. 범야권 192명과 이들에 더해 여당 의원 1명만 더 추가 찬성하면 2차 탄핵안은 가결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담화 직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당내 분열된 모습이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내란을 자백했다며 탄핵의 필요성을 주장하자 친윤계가 대표 사퇴를 요구하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건데 여당 안팎에서는 분열 위기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자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 담화 직후 의원총회장 단상에선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내란을 자백했다고 하자 친윤계에서 고성이 쏟아집니다.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어 당론으로 탄핵 찬성을 제안하자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친윤계 의원과 설전도 벌어집니다. 말씀하세요.
뭐를 잡겠다고 말씀해 보세요. 정치인들을 체포하기 위한 의도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걸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압도적인 표차로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친윤계 권성동 의원도 지금 당론은 부결이라며 한 대표의 탄핵 찬성 당론 제안에 선을 그었습니다. 내일 탄핵안 재표결을 앞두고 여당 내 친윤 친한 계파 갈등이 노골적으로 분출되는 상황. 나 혼자 살자고 대통령부터 먼저 버리는 것은 배신의 정치. 탄핵 공개 찬성 의원도 늘고 있어 2차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국민의힘이 분열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칩거를 이어가던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을 직접 밝혔습니다. 네, 패널 4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주필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최진영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29분간의 담화에서 상당 부분을 야당을 비판하는 데 할애를 했습니다. 담화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야당은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결국 이런 야당의 패악질을 멈추기 위해 계엄을 발동을 했고 지금 자신을 탄핵하려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광란의 칼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광란의 칼춤이라는 표현은 조금 순화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심정은 이해합니다. 답답한 심정. 계속해서 사실상 대통령 취임 때부터 계속해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야당은 탄핵, 특검 이런 것만으로 이렇게 폭력적 권한을 행사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심정은 저도 처음부터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게 비상계엄 선포라는 극단적 그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명분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자꾸 좀 모기 여러 마리가 깃에서 앵앵거리면 참 귀찮죠. 자꾸 물고 그러면 짜증나고. 그런데 그때는 모기약을 뿌리거나 파리채를 들고 모기 잡거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막 총을 쏴버리거나 그러면 모기가 잡히겠습니까? 과잉 대응인 거죠. 칼을 막 휘두르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과잉 대응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어제 저 내용을 쭉 들어보면 이제 탄핵 심판 그리고 앞으로 계엄 수사 이런 거를 염두에 둔 일종의 방어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변호인이 쓴 변론 요지 그런 거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들이고 그런 데서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얘기. 내란이라는 게 2시간짜리 내란이 있는 게 바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복선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어제도 들으면서 참 좀 약간 아쉬웠던 것. 이게 대통령의 담화가 여러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비상계엄 선포부터 시작해서 순서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생각이에요. 어제와 같은 그런 충분한 설명을 국민들에게 하면서 정말 답답한 심정이다. 비상계엄이라도 선포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먼저 했으면 그래도 국민들이 조금 저런 참 답답한 심정이 있겠구나 하고 이해했을 겁니다. 물론 다시 말하지만 그게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은 안 되겠지만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먼저 있었어요.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죠. 저렇게 충분히 국민을 설득하고 왜 저렇게 정말 대통령이 답답한 심정인가를 얘기했어야 되는데 조금 순서가 너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또 맛있는 음식을 해줬는데 맛있는데 짜다. 그럼 맛있는 게 됩니까? 짠 게 됩니까? 짠 게 되잖아요. 짠데 맛있다. 그러면 약간 짜긴 하지만 맛있다는 음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어떤 담화 순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정무적 판단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도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대국민 선전포고다, 대통령의 직무배제하는 이유를 너무나도 명징하게 보여준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민주당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일단 대통령의 기자회견 보면서 망상에 사로잡혔구나. 그리고 너무 거짓과 위선으로 점철돼 있구나.
저번 달 초죠. 기자회견에서 국민들께 고개를 숙였잖아요. 굉장히 고개를 많이 숙여서 대통령이 고개를 숙일 수도 있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머릿속에는 내란을 꿈꾸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12.3 사태 이후에 바로 국민들께 사과를 드렸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의 자진 하야를 통해서 질서 있는 퇴진 그리고 국민들께 법적 안정성, 사회적인 안정을 줬어야 되는데 또 며칠 있다가 다시 탄핵 위기를 모면하니까 다시금 또 나는 그냥 탄핵 절차로 갈게. 뭐 하야 안 할 거야. 나는 한번 싸워볼 거야. 라는 것이기 때문에 대국민 선전포고죠.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만 국민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국민들은 들렸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할 것 같고 앞으로 그 긴 시간을 어떻게 버티지 한숨 짓는 민주당이든 국민이든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변호사님들께 또 여쭤보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그 담화에서 주장 중에 하나가 비상계엄은 통치 행위니까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놓고도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다소간에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최진영 변호사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헌법에 있는 이른바 국가원수의 비상대권으로 통치행위는 기본적으로 인정됩니다. 예. 긴급 재정경제명령 그리고 긴급 지금 이와 같은 어떤 비상계엄이나 경비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맞고 실질적으로 전통적인 견해는 이른바 사법자제설로서 국가원수의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를 사실상 자제한다. 이런 것은 통설 판례고 우리나라 판례를 통해서도 상당 부분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예전은 그렇지만 최근의 어떤 흐름은 설령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헌법과 실정법은 최대한 지켜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그 통치행위라고 주장하지만 과연 이것이 계엄법이라든가 헌법을 준수했는지 여부는 별개로 지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사실상 통설적 견해입니다. 다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내란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조인들 사이에도 상당 부분 논란이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어떤 내란은 지금까지 인정된 것은 뭐냐면은 국가원수가 아닌 군부가 정부를 때려가지고 군사력으로 정권을 탈취하는 것을 내란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현역 대통령이 헌법에 따른 어떤 그 통치행위 일환으로서 했던 그 비상계엄이기 때문에 접근 방식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지금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제 대통령이 결국 내가 정치적 법적 책임은 피하지 않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싸우겠다라고 했고 어제 30분간의 담화는 사실상 법원이나 아니면은 그 헌법재판소에 대한 자기의 변론 요지서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어떤 쟁송 절차로 들어가는 것을 지금 대통령은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윤삼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비상계엄을 발동한 상황 인지를 판단할 권한은 오로지 대통령에게 있다. 이런 주장이 있는 거예요? 일단 뭐 통치 행위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될 부분 분명히 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바깥에 머물면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과거 전두환 내란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그런 입장을 견지를 했어요. 통치 행위라고 하더라도 법률 위반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란 사건입니다. 지금 국헌 문란의 핵심적인 거는 헌법기관에 대해서 그 권능을 해하는 조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담화를 통해서도 한 번 더 밝혔죠. 본인이 국회에 대한 그런 적개심을 여실히 드러냈고요. 선관위 차원에서 그런 부정선거에 대한 그런 의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 자체가 헌법기관의 권능을 해하는 행동, 그런 의도를 그대로 여실히 드러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번이 뭐 변론 여지서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담화가 국민들을 상대로 사과하는 목적이 아니라 본인의 비겁한 변명을 반복적으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변론 여지서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것이 법원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본인 스스로 이런 국헌문란 행위에 대한 자백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윤 대통령 어제 이제 담화를 통해서 계엄 선포에 대한 이유도 밝혔지만 계엄 선포에 국회 마비를 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문을 부수라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이런 증언이 근데 앞서서 나오기도 했었죠.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녁에 대통령으로부터 2번 전화가 왔었는데 같이 비상 계엄 발표하는 것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네, 들으신 것처럼 계엄 당시 관련자들의 증언 그리고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 어긋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은 뭐 국회 해산할 수도 없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증언들이 앞서서 나왔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담화와 또 다른 사람들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이 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어떤 것이 뭐 확실하게 뭐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윤 대통령의 저런 담화문에 나온 것들은 이른바 이제 내란죄에 대해서 좀 방어막을 치려는 뭐 그런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내란이 여러 차례 얘기하셨지만 국헌문란에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적범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것들인데 군 동원한 것이 뭐 국회의원들을 감금하거나 끌어내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다. 뭐 어제 윤 대통령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명령 한 적이 없고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런 점은 뭐 하여튼 내란죄를 염두에 둔 그런 뭐 얘기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군 동원은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 그 부분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 중에 하나가 경찰로서는 치안 유지가 안 될 때 그런 비상사태일 때 군 병력을 동원해야만 되는 뭐 그런 그게 바로 이제 전제되는 것들인데 이번 사태를 보면 그 전에 무슨 뭐 경찰로 도저히 치안 유지가 안 된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고 또 어제 얘기해서 뭐 그 선관위의 서버를 점검하라고 국방부 장관이 명했다는데 점검과 점거는 정말 한 끗 차이인데 점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서버를 복사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복사했는지 근데 촬영하는 장면은 보여줬는데 우리가 보는데 실제 그런 서버를 복사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는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 좀 또 탄핵 심판과 수사 과정에서 좀 철저히 따져봐야 할 그런 증언이 어긋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담화 내용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 선거 관리 시스템이 너무나 부실해서 선거 결과를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선관위에서도 입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됐는데 결국 자기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였어요. 선관위 입장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대통령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왜 0.72%로 졌지? 굉장히 많은 표차로 이겼어야 되는데 이건 선관위에서 조작한 걸 거야. 이런 망상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극우 유튜버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 너무 집착하고 있었나 보다. 또한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비상계엄 상황이고 경찰력 갖고 안 돼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야 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한가하게 선관위 보내서 극우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혹시 대선 결과 조작된 거 아니야? 국회의원 선거 조작된 거 아니야? 어떻게 민주당이 그 거대 야당의 의석을 얻었지? 이건 분명히 선관위에서 또는 북한이 또는 일부 종북 세력들이 조작한 거야. 이 정도 수준의 생각을 대통령이 하고 있다는 것도 정말 웃긴 거고요. 대통령이 2년 6개월 동안 집권했는데 모든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부정선거를 확인한다? 이것도 코미디여서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정말 무지막지하고 망상에 빠졌다. 이렇게 충분히 볼 수 있는 여실한 증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승훈 변호사님께서 계속해서 뭐 망상이라는 단어를 계속
써주시는데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 이제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제기한 부정선거 음모론에 너무 심취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이런 비판론까지 제기되고 있거든요. 부정선거 의혹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뭐 야권은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고 사실 여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신빙성을 높게 두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어제 그 윤 대통령의 담화 중에 사실은 이른바 야당의 입법 폭주, 네. 탄핵 폭주, 예산 폭주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그에 더하여서 그동안 국민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을 말씀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선관위 시스템의 미비 등을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선관위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해킹됐거나 아니면 데이터가 조작됐다는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얘기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그런 것이 있다라는 정도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난 그 대선 총선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일정 부분 국정원과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바로 지금 그 선관위 같은 경우에도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킹 위험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정보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부분에 있으면서 이 정도만 가지고 국민에게 말씀함으로써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국민들이 설득을 하려고 하면은 정말 구체적으로 해킹이 되고 특히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얘기도 뭐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다고 하면은 이 정도만 해가지고 대한민국 시스템이 그렇게 정말 취약했느냐? 이걸로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그 시스템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그 검증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주장을 입증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힌트로 보여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대통령의 말씀을 뒷받침할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좀 답답했던 그런 사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보고 이 자리에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헌재 심리에서 얘기할 변론 요지를 미리 듣는 것 같았다 이런 반응들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헌재 심리라든지 또 향후 수사 또 재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염두에 두고 어제 대국민 담화를 한 거다 이런 분석들인 것 같은데 향후 재판이나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증거인멸과 증거 조작입니다. 지금 이번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 혼자 수행한 게 아니죠. 내란 사건에 대해서는 수많은 공범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요. 이번 담화를 통해서 공범들로 하여금 나는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할 것이다. 이번 형사사건에서 이렇게 대응할 것이니 알아서들 말조심을 해라라는 저는 일종의 지령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들어서 내란 사건의 공범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특전사령관을 포함해서 몇몇 다른 진술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하는 조치로 이번 담화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고 저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국정 수반입니다. 국가 수반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순간에도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루빨리 조속히 수사를 진행을 해서 긴급체포 형식이든 어떠한 형식이든 간에 인신 구속의 필요성이 더욱더 높아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내용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국민 담화 직후에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대표와 친윤계 의원들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고성이 오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생중계됐습니다. 여당 의총 상황 영상으로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방금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뭐를 잡으겠다고 말씀해 보세요. 우리 당 대표님께서 스스로 이 수사 결과도 발표되지 않고 또한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죄라고 이 대표님께서 단정하시는 것은 좀 서두른 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당대표가 이제 단상 위에 서서 담화 직후에 이제 탄핵 찬성을 당론으로 하자 이런 제안을 하자 친윤계 의원들이 반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였거든요. 고스란히 생중계가 됐고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이런 상황을. 당의 분열로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게 이 엄중한 시국에 이 상황에서 여당이 저런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이 정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옛말에 그랬죠. 뭐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 그랬는데 보수가 분열로 망하지 않는가? 저건 외부에서 누가 어떤 힘을 가하기 전에 스스로 내부에서 이렇게 분열해서 망하는 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게 뭡니까 도대체? 윤 대통령 담화도 조금 고개를 갸웃거리긴 했는데 또 여당에서 특히 여당 대표가 저렇게 내란죄를 자백했다고 자신 단정할 그런 권한도 없고 또 저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정치적으로. 뭐 대통령 무조건 옹호해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탄핵에 우리가 찬성할 수밖에 없다. 당론을 변경합시다. 그런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로서. 예. 그런데 내란죄를 자백했다. 윤 대통령을 제명하기 위해서 뭐 또 윤리위를 소집하거라. 이런 것은 정말로 정치인으로서 할 수 없는 특히 여당 대표로서 할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본인이 무슨 검사 신분이라고 착각하는 거 아닌가. 참 저는 이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 출마할 때부터 아직 좀 이르다 얘기는 여러 차례 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아직 여당 대표 특히 정치인으로서 자리매김하는 너무 참 어설픈 그런 모습을 보인 거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네. 지금 저 의총에서의 혼란 상황 이후에 원내대표 선거가 이루어졌거든요. 그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윤계 권성동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결국 한동훈 대표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피할 수 없죠.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소수라는 게 다시 확인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으니까 아마도 지도부를 해체하는 데 중점을 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위원들이 4명이 사퇴하면 지도부가 붕괴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붕괴가 된 이후에 권성동 의원이 국민의힘을 좀 장악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이게 뭐 대통령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냥 권성동 의원이 국민의힘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더 이상 소용돌이 치거나 분당하거나 이런 것들을 막고 단일 대우로 가는데 좀 집중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권성동 의원의 첫 일성이 결국에는 토요일 탄핵 투표잖아요. 네. 이게 이제 당론을 번복하려면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론을 번복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저는 국회에 참석해서 포결을 하라라고 할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봐요.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기관인데 정정당당하게 탄핵이 맞다라고 한 다음에 탄핵 찬성,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부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표결에는 참여하는 방안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동훈과의 어떤 접점도 생길 수 있고요. 또 앞으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 좀 차별화하면서 당을 지키는 방향으로 갈 거라는 것들을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최진영 변호사님께 좀 다른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도부 해체까지 이후의 상황으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권성동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권성동 시민 원내대표의 첫 일성입니다. 이번 14일 토요일이죠. 내일입니다. 내일 이 탄핵 2차 표결안 여기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여기도 관심이 쏠려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총의가 중요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총의를 모으는 방향이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탄핵 찬성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오히려 기존의 어떤 그 당론과 같이 탄핵 반대로 갈지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결판이 나는 것이 토요일 오전에 있을 그 국민의힘 당의 회의가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이 부분 지금 다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난번처럼 또 한 번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재석 자체를 하지 않음으로써 투표를 하지 않는 쪽으로 가기는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어떤 따가운 시선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다만 이 상황 속에서 당론으로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론을 바꾸려고 한다고 하면은 국회의원들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과연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면 당론으로서 실질적인 어떤 참석은 하되 사실상 거부하는 쪽으로 하는 당론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지금은 높은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론으로 그렇게 결정했다 하더라도 점점 이탈표가 나눈 그 큰 흐름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흐름을 거스르기는 만만치 않은 기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어떤 그립감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작용할지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여당에서는 7번째 탄핵 공개 찬성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결국 내일 있을 표결에서 탄핵 저지선이 사실상 무너진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에요. 조윤선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탄핵 가결은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 이상 버티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미 국민 여론이 굉장히 악화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역구 의원들의 경우에는 지역구에 있는 많은 분들이 아마 의원들을 상대로 아마 많은 비판 여론이 전달이 되고 있을 겁니다.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김영현 장관이 구속이라든가 각종 진술들이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가결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가 아마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에 기대할 게 전혀 없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아마 이번에는 많은 의원들이 찬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7명, 8명이 문제가 아니라 두 자릿수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번에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 투표 결과를 살펴보게 되면 34명이 권성동 신임 대표가 아니라 김태호 의원에게 투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점은 34명의 의원들이 과연 탄핵 가결에 전원 찬성하는지 그게 아마 관심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기 때문에 탄핵 가결 자체는 기정사실화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제 만약에 탄핵안이 내일 가결이 된다면 한동훈 지도부 붕괴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어요. 내일 표결 어떻게 예측하시고 현실화 가능성이 있는 이런 이야기들인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탄핵 통과되지 않겠어요. 저는 충분히 통과될 것으로 보여져요. 더 이상 국회의원들이 국민 눈치를 보지 않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대통령이 이미 죽은 권력인데 이것 가지고 국민과 싸우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준다는 게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또한 한동훈 대표가 당연히 탄핵 표결에 동참할 것으로 보고요. 다만 이제 지도부가 붕괴되느냐 이 부분은 좀 다른 문제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실은 어떻게 보면 좀 가볍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또 빠르거든요. 지도부가 붕괴될 상황에서 자신이 사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에게 책임지겠다. 이 모습으로 사퇴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그 근거는 한 6월 늦어도 7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뭐 당대표 부여잡고 있어봤자 책임이 자신에게 더 올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당대표를 빨리 내려놓고 책임지고 사퇴했다. 그리고 차기 대선을 노려보는 것이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을 이미지화한다는 점에서는 그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여야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4차 특검 법안은 3차 특검 법안보다 더 개약입니다. 이번에 또 야당 추천으로 바뀌었습니다. 민주당이 과연 특검 법안을 통과시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또 다른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판단이었습니다.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 자체를 차단할 겁니다. 탄핵을 반드시 가결시키고 법안 이송을 그 직후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이라고. 결국 내란 혐의 특검법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찬성 5명이 나왔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네 번째 특검법 표결에서는 찬성 4명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향후에는 이른바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다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도 고민을 할 것이다. 그 이유는 현재 이제 어쨌든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검수완박 결과 지금 수사권이
어디 있는지 서로 지금 백가쟁명식으로 서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컨트롤 타워로 끌어갈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생각이라든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또한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할 것입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말은 김건희 특검법이지만 예. 실질적으로는 이 그 명태균 씨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국민의힘에 대한 특검법 이런 어떤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통과하는 것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조윤선 변호사님께 짧게 여쭤볼게요. 결국은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거든요. 행사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이번 토요일 날 그 탄핵안 가결 여부에 달려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권한대행이 이건 거부권 행사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네. 되는데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평소 대통령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한 중에 하나인 거부권 행사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탄핵안이 부결된다고 한다면 저는 당연하게도 윤석열 대통령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두 사람은 계엄 선포 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직접 지시를 받는 등 내란 과정에서 이 중요 임무를 수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유진 기자, 영장 실질 심사 구체적으로 언제 열리는 겁니까? 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3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합니다. 경찰특별수사단은 어제 이들에 대해 형법상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검찰은 자정을 넘겨 이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려는 의원을 막는 등 내란 가담 혐의를 받습니다. 조 청장은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청장님, 예. 그 대통령 계엄, 그 비상계엄을 언제 알았나요, 처음에? 그 언론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지만 조 청장과 김 청장 모두 계엄 발표 3시간 전쯤 서울 삼청동 안가로 불려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계엄 계획을 미리 알았던 정황이 포착되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청장 변호인은 TV조선 취재진에 조 청장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계엄 해제 직후 사직을 결심하고 대통령 지시를 거부해 국회 계엄 해제 의결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청장과 김 청장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재판 소식 하나 더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대법원이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확정했습니다. 네,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에 최종 판결이 나오면서 지연된 정의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조 대표는 이르면 오늘 수감될 전망인데 신변 정리를 이유로 조 대표 측에 출석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이 선고되자 조국 전 대표는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10개월 만에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기소 5년 만입니다. 앞서 2심 법원은 조 전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관련 13개 혐의 중 8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조 전 대표 측은 표창장 위조 증거인 부인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PC가 이미 제출돼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지 않았다며 조 전 대표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의원직을 잃었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하루 이틀 안에 수감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조 전 대표 수감을 위해 출석을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하게 됩니다. 선고를 앞두고 대법원 인근에선 지지 집회와 맞불 집회가 열렸지만 도합 100여 명이 모이는데 그쳤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계속해서 비상계엄 사태 수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에 대한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그런 연장선상에 본다고 하면은 같은 혐의, 그러니까 이른바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의 어떤 혐의를 받는 이 조 청장에 대한 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인의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라고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질적으로는 그 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포기한 것으로 보는 그 배경은 저희도 뭐 어떻게 보면은 추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사실상 본인의 어떤 행위를 인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본인에 대한 어떤 그런 영장 실질심사 자체가 영장 청구 자체가 부당하기 때문에 난 그 자체를 거부한다는 것인지는 아직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본인의 방어권을 포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법원에 제출했던 증거만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청구를 했는 거기 때문에 수사권에 대한 다툼 자체가 지금 없는 것이고 더불어서 지금 처음에는 언론을 통해서 봤다라고 해서 가담을 부인을 하다가 사실상 재판 수사를 받으면서는 진술을 변경하는 등 이 부분은 결국은 증거인멸의 우려라든가 도주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판단을 해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 현실적으로 좀 더 높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현선 변호사님께 두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랑 그다음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제 비상계엄 당시에 윤 대통령과 전화통화한 내용을 경찰에 진술을 하고 구체적인 내용도 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뭔가요? 일단 그 서울청장과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자체는 청구될 가능성이 인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내란 사건에서 핵심적인 공범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국회를 통제했던 주역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살펴보시게 되면 진술조차도 좀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최초 진술과 현재 진술 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아마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조지호 경찰청장의 경우에 진술이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게 됐냐? 저는 아마 전략을 좀 바꾸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이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기보다는 자기가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뒤에 형사 재판 과정에서 그 부분을 참작 사유로 삼을 여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경찰과 검찰 각각 지금 속도전을 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본인의 인신 구속 상태가 검찰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경찰 단계에서 경찰의 수사를 받는 것이 본인에게 조금 더 유리한 환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함께한 판단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경찰 특별수사단이요. 김용현 전 장관이 사용했던 비화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비화폰이 말 그대로 비화폰이어서 대화 내용은 남아있지가 않고요. 이 수발신 그러니까 전화를 걸고 받는 기록들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내용으로 분명 밝힐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또 한계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대화 내용이 녹음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너희들 무슨 대화를 했어를 확인할 수는 없죠. 다만 전화 통화한 시간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대에 어떤 국회 상황, 대통령의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해서 이때 너에게 무엇을 지시했느냐 이런 것들을 추궁할 수 있는 일단 근거 자료는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사가 지금 빨라질 수밖에 없는 게 뭐 너도 나도 들어가서 그냥 진실을 다 밝히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어차피 이건 공개된 것이고 대통령은 탄핵가고 대통령 무너졌기 때문에 사실대로 진술을 해서 자신에게 양형에 도움을 받자 이런 것이라는 거고요. 이게 굉장히 부끄러운 게 어떻게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라고 하는 법적 전문가들이 대통령이 계엄을 지시한다고 이걸 따랐는지 아니 대통령을 말렸어야지 왜 따랐을까? 구속될 게 뻔한 건데 일반 국민들이 다 하는 걸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몰랐다는 것 자체가 안타깝고요. 이게 이 안타까운 현실들이 결국 대통령 탄핵과 이런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한심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계엄 사태 관련 수사 상황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조국 전 대표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대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선고 확정 이후에 조 전 대표의 모습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습니다.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조국은 여러분 곁을 떠납니다. 잠시입니다. 더욱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되어 돌아오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 사건이 막 시작될 때쯤 제가 사회부 기자로서 취재도 투입이 되고 그 이후로 많은 일들이 정말 있었는데 대한민국이 조국 사태가 많은 또 갈등과 여러 가지 생각할 점들을 남긴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제 저걸 보면서 여러 가지 참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 사건이 뭐 대단히 복잡한 사건이 아닌데 이제서야 결과가 나온 건 뭐 당연한 결과가 너무 늦게 나왔다는 그 생각이 들고요. 어제도 보면 저 말씀 지금 들었잖아요. 할 말이 많다, 그러나 안 하겠다는 것을 보면 자신의 잘못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정의의 화신인 것처럼 얘기하면서도 저렇게 뒤로는 여러 가지 그런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본인은 저것이 검찰의 뭐 표현대로, 본인 표현대로 하자면 사냥에 의한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뭐 별로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갈등이 굉장히 우리나라 사회의 갈등이 증폭된 그런 사건인데 사법부가 이 갈등을 빨리 해소를 해줬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5년이나 끌었습니다, 저 사건을. 뭐 증거와 법리가 무슨 뭐 엄청나게 복잡한 것도 아닌데 오래 끌었고, 특히 이제 그 중요한 게 1심이 3년 2개월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하고 싶은 말은 사법부가 1심 판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꾸 사건을 미루고 있는데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가 아무 조치도 취할 수 없다? 이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뭐 그걸 재판에 관여하라, 뭐 계속 대법원에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무언가 그런 경우에는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데로 뭐 업무를 옮기든지 전보를 시키든지 그런 걸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TV조선의 미래 콘텐츠 제작을 책임질 가산동 신축 스튜디오가 문을 열었습니다. 연면적 2,800평에 600평 규모의 스튜디오, 종합 편집실 등이 완비돼서 TV조선 예능 방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장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작합니다. 전 국민의 사랑을 받은 미스 미스터 트롯 시리즈를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예능 명가의 입지를 다져온 TV조선. 그 미래를 책임질 신축 스튜디오가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600평 규모의 널찍한 스튜디오를 중심으로 60여 곳 넘는 편집실과 종합 편집실 등이 자리해 예능 제작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췄습니다. 미디어 기업의 핵심 가치는 콘텐츠라는 그런 일념으로 높은 효율성과 경쟁력을 갖춘 스튜디오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TV조선 가산센터가 만들어지고 또 지역 네트워크와 연결되면서 새로운 문화 거점 공간으로 이번 달 대망의 첫 방송에 나서는 미스터 트롯 3를 시작으로 미스트롯 3 참가자들이 함께하는 첫 스핀오프 미스 3랑을 비롯해 다양한 신규 예능들이 이곳에서 촬영을 시작합니다. 촬영장보다 확실히 쾌적하고 또 통행하기도 너무 편하고 그래서 이렇게 쾌적한 곳에서 언니들이랑 함께 연습할 수 있다니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신축 스튜디오의 첫 작품이 돼 미스터 트롯 3는 오는 19일 첫 방송으로 시청자를 찾아갑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벵갈 호랑이 어미가 자신의 새끼 호랑이에게 싸우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30년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적인 자연사진상 네이처스 베스트 포토그래피가 올해의 수상작을 선정했습니다. 경이로운 자연의 모습들 함께 만나보시죠. 인도에서 포착한 이 사진이 올해 대상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왕 도마뱀이 둥지로 기어오르자 앵무새가 꼬리를 깨물며 저항하고 있고요.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새끼 사자들이 잔뜩 경계하며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남극에서는 황제 펭귄이 포토그래퍼의 카메라 앞에서 멋지게 포즈를 잡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정말 생생한 순간들이 멋지게 포착이 된 것 같은데요. 동물 사진 외에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있다고요? 네, 이 자연사진상은 몇 가지 분야로 나눠서 수상작을 선정하는데요. 그중에 야외 모험 부문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외줄타기를 하는 사람 뒤로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를 통과하는 금환일식이 진행되는 순간입니다. 스페인에서 은하수를 배경으로 클라이머가 야간 등반을 하고 있습니다. 네팔 히말라야에서 등반가가 설치한 텐트가 히말라야 산맥과 멋지게 어우러진 장면입니다. 네, 자연의 아름다움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았네요.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에 서해안과 제주를 시작으로 낮이 되면 점차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적설량은 제주 산지에 최대 10cm, 충남 내륙과 전북 동부에 최대 7cm 이상, 서울 등 수도권에는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이번 눈과 비는 오늘 저녁이면 대부분 잦아들겠고 호남 서해안과 제주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부산과 울산에는 건조주의보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호남 해안, 제주에는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낮겠습니다. 서울과 춘천이 4도, 전주 6도, 대구와 울산 8도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에는 날이 더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고 찬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